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랑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급 피셋 상황 판단 대표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다책형 3번 문제 같이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문이 주어져 있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야 하니까 저랑 문제를 앞으로 풀다 보면 지문이 주어져 있을 때 지문을 먼저 읽기보다는 보기나 선지를 먼저 살펴보고 지문으로 올라갈 거죠. 그러면 보기를 같이 봤을 때 보기가 기역과 니은, 디귿 3개 존재하고 있고 그 길이도 별로 짧지 않다면 보기를 읽어보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죠. 그럼 기역부터 봤을 때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라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니은으로 넘어오면 니은은 어떤 교차로에서 모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 되는 시점이 있는지 여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 디귿으로 넘어오면 기역과 니은과는 조금 달리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어떤 숫자의 합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빠르게 봤다면 지문으로 넘어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읽어봤을 때 모든 신호등은 신호 운영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신호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 보기 각각의 정오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은 각 보기가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근거가 도출되고 있는지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문 위에서부터 보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건 여기에 기역과 니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기역, 니은, 즉 보기 디귿의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건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적인 계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다른 보기의 정오를 먼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우리한테 한편이란 얘기를 쓰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바로 언급해주는 이야기가 전방향 적색 신호 방식과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전방향 적색 신호는 모든 방향이 적색 신호가 된다라는 이야기일 거니까 보기 니은과 관련이 있을 거고,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는 보기 기역의 근거가 될 거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바로 보기 기역과 니은의 정오를 해결해 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적색 신호 방식, 즉 전방향 적색 신호 방식은 어렵지 않게 모든 방향을 적색 신호로 몇 초 동안 운영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이 옳은 내용이다라는 거 바로 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 살펴보면 이제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은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방식이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인가인데, 여기 그 얘기를 살펴봤더니 차량의 녹색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도 옳은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전이라면 간단하게 기역과 니은의 정오를 통해서 정답 4번으로 도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디귿 보기가 담고 있는 내용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디귿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보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횡단보도 보행 시간은 기본적으로 즉 보행 진입 시간 기역초에 횡단 시간, 이건 기준이 1m에 1초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요렇게 구할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현재 32m의 횡단보도에서는 그 시간이 총 몇 초다? 39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죠. 여러분한테 횡단 시간은 1m당 1초니까 우리 32m의 횡단보도라면 총 32초가 걸린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서 39에서 32를 빼서 기역을 7초로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디귿에서 기역이 7이라면 사실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 보기를 풀 때 이 보기의 내용은 절대 여러분한테 기역과 니은의 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물어본 적이 없죠. 8보다 큰지 작은지만을 통해서 정오를 확인할 수 있다면, 즉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니은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을 확인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배려가 필요한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32m 길이의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게 47초가 된다라면 우린 이미 진입 시간이 7초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횡단 시간이 몇 초다. 간단한 뺄셈을 통해 40초로 도출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 같은 거리는 사실 32m로 동일하죠. 근데 이게 더 이상 32초가 아니라 40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같은 거리에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보다? 원래 기준이었던 1초보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를 고정시키라고 하고 있냐면 초를 1초로 고정시켰을 때 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라는 거니까 사실 그 값은 1보다는 작아져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서 디귿이 옳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정확한 값을 구하는 과정도 절대 어렵지 않죠. 우리 여기 해당하는 값이 니은이 x라고 둔다면 니은이라고 그대로 같이 둬볼까요? 니은에 1초가 부여되었을 때 우리는 몇 미터? 32m에 40초가 도출된다라는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비례식도 세워볼 수 있어서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니은 0.8로 도출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도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하라는 게 아니라 1보다 큰지 작은지만을 보자라는 거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 디귿 보기의 정오도 해결하고 정답 도출한 상태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다책형 4번 문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문제랑 차이점은 여기는 줄글이 제시된 지문이 아니라 법조문 형태의 지문이 주어져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사실 큰 틀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동일하니까 저랑 같이 보기를 먼저 살펴보러 가죠. 그래서 보기를 보러 갔는데 이번 문제의 보기는 조금 문장이 길고 앞에 등장하고 있는 조문 속에 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집중하면 좋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역시 보기를 집중할 텐데, 보기에서 앞부분을 읽기가 어려우면 저는 그럴수록 각 보기, 문장의 끝부분에 최대한 초점을 두게 될 거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면 저랑 우선 기억을 보면 기억은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 니은으로 넘어오면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 라는 걸 보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는 서로 구분되는 다른 조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으로 넘어오면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리을로 넘어오면 이번에는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4개 빠르게 봤다면 이제 조문으로 넘어오죠. 조문을 보려고 했더니 조문이 크게 구조부터 파악을 할 건데, 첫 번째 조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괄호 속에 제목을 주고 있으니까 제목 확인해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조문으로 왔더니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의 대상 사업과 그 실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조문은 별도의 항으로 나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조문은 크게 2개의 항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2개의 항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죠. 그럼 이때도 여러분이 보기에서 각각 문장의 끝부분에 초점을 두었다면 조문에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항을 보면 각 호의 사업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2항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니은 같은 경우는 사실 1항, 디귿 같은 경우는 2항에서 근거를 도출할 수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보고 각 호의 내용은 지금 세부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살펴보죠. 이제 기억을 보면 국가의 재정 지원 비율이 50%인 총 사업비 550억 원 규모의 신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니까 우린 첫 번째 조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될 거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살펴보면 일단 신규 사업인 건 맞고 총 사업비가 550억 원이니까 500억 원 이상인 것도 맞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요건을 어떻게 제시해주고 있냐면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니까
500억 원 이상인 요건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규모 요건도 300억 원 이상으로 충족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550억 원의 50%는 절대 300억 원 이상이 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나눗셈을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275로 600억의 절반이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보다 적은 숫자의 절반은 당연히 300보다 그 값이 작을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기억이 옳지 않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선지가 있으니까 선지에서 기억이 들어가 있는 선지들은 소거하셔야겠죠. 실전이라면. 그럼 우리는 니은도 보러 가요. 니은을 보면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우리 두 번째 조문 첫 번째 항으로 올 거고, 그랬을 때 바로 우리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니은은 옳은 내용이다. 그러면 5번 선지 또 같이 소거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이제 디귿과 리을이 남아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보면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만 확인해봐도 선지의 정오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답을. 하지만 그때 디귿과 리을 중 무엇이 훨씬 명확하고 쉬워 보이냐면 리을 보기가 쉬워 보이니까 실전이라면 리을을 살펴보시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리을을 봤더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모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사업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무조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에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해당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2호의 내용을 통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도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이 옳지 않다라는 걸 구하면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 잘 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디귿 보기의 정오도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디귿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두 번째 조문 두 번째 항으로 와야 돼요. 이제 정확한 정오는 근거 확인해 볼 건데 2항에 해당을 하려면 1항의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니까 우리는 1항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 사업으로서 사업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며 전액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총 사업비 460억 원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60억 원 규모니까 애당초 앞에 있는 첫 번째 조문에는 해당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국가 예상 지원도 받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가 시행하죠. 그리고 사업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항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2항으로 넘어와서 1호, 2호 중 우리는 1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460억 원에서 10%가 증가한다면 여러분 10%는 자릿수 하나 바꾸고 우리 더해주면 되니까 46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요 값은 얼마? 당연히 500이 넘겠죠. 460에 40만 더해도 500이 넘으니까 정확히 구하면 506이고 바로 500 넘는다라는 거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옳은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도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 보시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다책형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과 2월의 날씨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우리한테 2월 8일과 16일의 실제 날씨로 가능한 것을 옳게 짝지으라고 하고 있고, 선지에서는 그렇게 조합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날씨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값은 맑음, 눈비, 흐림 등이 된다라는 것도 선지를 통해 미리 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선지가 이렇게 조합형 선지로 등장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를 아예 무에서 풀어내는 게 어렵다면 선지를 대입해서라도 어떤 선지가 가능한 건지를 확인해보는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문제 풀러 가보죠. 우선 기본적으로 2월 8일과 16일이 궁금한 거니까 2월 날씨에서 8일과 16일을 찾아보면
우리가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날짜에 따른 예측 날씨와 실제 날씨가 주어져 있고 8일은 날씨가 예측이 맑음으로 되었고 16일은 눈비로 되었을 때 실제 날씨를 구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조건을 보러 가죠. 조건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날씨의 예측 점수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날씨 예측 점수는 예측한 날씨가 어떠한데 실제 날씨가 이러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식의 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의 순서는 보통 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열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지금 밑에 있는 2월 날씨도 예측이 먼저 나오고 실제 날씨가 그 밑에 나오고 여러분들도 확인해보면 예측을 선제적으로 한 후 실제 날씨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열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행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순서도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지? 라는 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한 주의 주중 날씨 예측 점수의 평균이 우리한테 매주 5점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주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날씨는 주중 날씨 예측 점수의 평균을 구할 때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5일의 날씨 평균을 그 주에 대해서 구하고 싶다라는 건 평균이 5점 이상이라면 사실 각각의 값을 합해서 5로 나눌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합이 25점 이상이다 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보면 이번에는 1일부터 19일까지 요일별 날씨 예측 점수의 평균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궁금한 건 당연히 8일이 들어있는 수요일과 16일이 들어있는 목요일이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밑에 있는 날짜 같이 봐보면 지금 수요일은 1일, 8일, 15일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 목요일은 2일, 9일, 16일 등장하고 있으니까 총 3일씩 등장하는 날씨의 평균이 궁금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역시나 곱하기 3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21점 이하인지 여부가 궁금한 거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15점 이상인지가 궁금하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확인을 해보러 내려갈 텐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선 주중 날씨 평균과 요일별 날씨 평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먼저 살펴볼 거 아닌가요?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일은 3값만 더하면 되고 주중은 5개의 값을 더해야 되니까 분명히 요일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훨씬 용이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서서 있는 수요일에 대해서 일단 요일 날씨 평균을 볼 거고 그럼 여러분 1일과 15일은 맑음과 맑음이니까 위에 있는 표에서 10점, 10점이다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8일을 모르는 상태로 나머지 값이 20점이니까 우리는 3개를 합했을 때 21점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주어져 있는 8일의 날씨 예측 점수는 반드시 1점 이하로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날씨가 맑음일 때 실제 날씨가 어떻게 주어졌을 때 그 점수가 1점 이하일 수 있냐?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면 무조건 눈비여야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벌써 우리는 8일의 실제 날씨가 눈비다라는 거 선지 3, 4번 중에 답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목요일을 보러 와서 16일을 찾을 건데 이때도 우리가 요일별 날씨 평균을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일별 날씨 평균을 썼을 때 이때 답이 도출되어 버린다면 여러분은 주중 날씨의 평균을 활용하지 않고 답을 구하는 게 돼버리겠죠. 근데 분명 기출문제는 어떤 조건도 절대 허투루 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린 분명히 문제의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중 날씨 평균도 활용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한 번 요일을 썼다면 이번에 목요일은 한번 요렇게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건이라면 당연히 둘 다 만족시키는 값을 찾을 거지만 뭘 먼저 볼까를 결정할 때 이런 우리가 실전적인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13, 14, 15, 16, 17까지 볼 거고 남아있는 13, 14, 17일의 점수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예측 날씨가 눈비일 때 실제 날씨가 맑음이라면 우리 현재 여기서 눈비 맑음
0점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14일도 똑같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15일은 이미 10점으로 여러분이 구해놓으신 상황이고 17일을 보면 눈비니까 우리 10점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10점 10점이면 우리한테 궁금한 16일은 현재 20점에서 얼마가 더해졌을 때 우리한테 25점 이상이 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우리 5점 이상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5점 이상이 되려면 실제 날씨가 예측 날씨가 눈비일 때 우리는 절대 실제 날씨가 맑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될 수 없다? 4번이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정답 몇 번? 3번으로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 어떻게 하면 빠르게 조건을 적용해서 살펴볼까라는 것도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 이제 완전히 추가적으로 실전적인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조건이 이상과 이하라는 조건이 함께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그 값, 더해지는 값이 너무 커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몇 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더해지는 값이 너무 작으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16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흐림과 맑음 중에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25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싶은 거죠. 5점 이상 평균이.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값 중에 맑음과 흐림을 보면 0.6점이니까 0점보다는 6점이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걸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런 과정도 여러분이 빠르게 답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다책형 17번 문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선지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골라내야 되고 그래서 선지를 미리 보러 갔더니 선지에서 현재 따옴표를 통해 무엇이 실행 중인지 아는지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5번 선지와 같은 건 1.6GB와 같은 값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지 빠르게 봤다면 이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확인해 보러 갈 건데 보통 조건과 상황이 주어져 있다면 저는 상황을 먼저 보는 편이고 그 이유는 그래야 이 조건을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인 거죠. 그럼 상황을 먼저 보러 가면 지금 현재 민호의 스마트폰에는 9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그 9개의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여기 쭉 제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이 표의 이 세부적인 항목을 지금 읽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주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그리고 종류와 메모리의 사용량이 메가바이트로 주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상황 더 보면 민우의 스마트폰은 현재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고 총 9개 중 6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 중에서 우리가 6개가 실행 중이라면 3개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민우의 스마트폰에는 바나나톡과 구한은행이 실행 중이다라고 말해주면서 우리 6개 중에 2개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상황 밑에 각주가 있는데 각주를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각주 속에서는 우리한테 1기가가 몇 메가바이트인지 단위 환산 기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메모리 사용량이 메가바이트로 나와 있었지만 선지에는 분명히 기가바이트라는 값이 있었다면 이 각주도 분명히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사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합하는 게 아니라 6개의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사용량의 합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메모리 사용량을 더하거나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수치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이 복잡할 거고 그리고 일단 9개 중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 실행 중인 6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해야 되는 메모리 사용량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확인은 조금 나중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조건 같이 확인을 해보자.
조건을 봤더니 지금 민우의 스마트폰은 아래 주어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종료되는데 우린 상황 속에서 민우의 스마트폰은 지금 현재 전원이 켜져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즉 주어진 조건 어떤 것도 위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 살펴보면 3개 이상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 중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현재 바나나톡이 실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인과 모노그램이 둘 다 더 실행될 수는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총 메모리 사용량은 메모리 용량을 초과할 수 없는데 괄호 속에 단서를 주면서 원래 메모리 용량은 기본 1.5기가지만 1.6까지는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이름의 글자 수합이 22자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우리 글자 수는 최대 22자까지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살펴보니 서로 종류가 다른 4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 중일 수 없다면 우리는 최대 3가지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건 봤다면 이 조건 여기 대입을 해볼 건데 우린 지금 현재 종류에 집중을 해본다면 뱅킹과 메신저가 이미 2가지 종류가 실행 중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대 3가지 종류까지 가능할 때 내가 2가지 종류만으로 6개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가능한가를 먼저 살펴본다면 확인해 볼 경우를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메신저는 최대 해봤자 2개까지밖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뱅킹도 역시나 해봤자 최대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와 뱅킹만으로는 총 최대 4개까지밖에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불가능하니까 우린 반드시 3가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건 게임과 지도 중에는 택 1을 해야 된다라는 건 즉 하나가 빠진다면 우리가 2개가 실행 못하는 게 게임이나 지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3개 실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1개는 뭐예요? 당연히 3개의 메신저 동시 실행 불가능하다면 하나는 메신저가 빠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6개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메신저 2개, 게임이나 지도 중 하나 2개, 그리고 뱅킹 2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는 아직 나인과 모노그램 중 뭔지 모르고 게임과 지도 중 무엇이 실행 중인지 모르지만 뱅킹은 반드시 구한은행과 컨트리은행이 모두 실행 중이어야 한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확정적인 정보가 일부 도출됐죠. 그럼 선지의 정오 확인해보러 한번 가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2번 선지. 현재 컨트리은행은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2번 선지가 옳지 않으니까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남아있는 것도 같이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대체 어떤 6개가 실행 중일까? 그럼 일단 종류 확인을 해봤다면 그 다음으로 간단한 건 우리가 메모리 사용량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6개를 구해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건 우리 글자 수에 대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뱅킹은 2개가 모두 실행 중이니까 총 9글자죠. 그럼 남아있는 4개를 통해서 우리는 13자를 채워낼 수 있다, 최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메신저는 여러분이 나인을 선택하면 6글자, 그리고 모노그램을 선택하면 8글자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은 2개를 실행하면 7글자, 지도는 8글자죠. 그럼 우리가 최대 13글자를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 6, 8 중에 하나, 7, 8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반드시 6과 7만을 골라내야 13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합은 모두 13글자를 넘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인이 실행 중이고 그리고 게임과 지도 중 게임 2개가 실행 중이다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메모리 사용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주어진 값들을 다 더해보죠. 그러면 여기 400, 300, 350, 150 그리고 260, 90이니까 요거 먼저 더해주면 350이죠. 그럼 350과 350 더하면 700이고 거기에 300 더하면 1000이고요. 남아있는 400과 150 더해주면 1550이라는 값이 도출되죠. 그래서 우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1.5GB와 메모리가 5번 선지를 보면 1.6GB 안에 들어오는 값인가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각주를 통해서도 봤지만 1기가가 1024MB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를 메가바이트로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1024를 1.5를 곱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건데 1.5를 곱하는 과정은 절대 어렵지 않죠. 우리 1024에 결국 1 더하기 0.5 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1024에 511을 더하는 것과 같겠죠. 이거 절반이니까 0.5는 1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 1536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고 1550은 1536보다 크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겠죠. 당연히 1.6은 안 넘겠죠. 우리 1000에 1.6만 해도 1600이니까 1024에 1.6을 구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1550은 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5번도 옳은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굉장히 빠르게 도출됐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본 상태로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간단하고 단순한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조건으로 연결시켜 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확정적인 정보가 도출될 때마다 선지 같이 확인하시면 문제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죠.